있잖아요. 이 차장. 네. 그거 들어봤어? 아, 뭐 2022년 쌀값 폭락하고 네. 있다는 내용인 네. 것 같은데. 뭐 조그만 폭락도 아니고 혹자에 따라서는 15%, 또 거기 네. 24%까지 쌀값이 폭락하고 있답니다. 네, 그 뉴스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추석 지나고 나서 처음 방송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시고 쌀값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농민 한 분을 초대해 봤습니다. 네, 간단히 자기소개. 계양 농민이 아니죠. 거기 여주군 여주군 특별한 농민. 여주시 농민회에서 아주 중책을 맡고 계신 분이 오늘 오셨습니다. 네, 간단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농민의 총연맹 여주시 농민의 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국장님, 뭐, 2022년 쌀값이 폭락하고 있는 게 사실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예, 2021년 쌀값은 어떻게 뭐 폭락? 여주 같은 경우에 작년에 약 9만 원 정도 가격으로 형성이 되는데 올해는 7만 원 정도로 거기 가격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뭐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여주 쌀 같은 경우에 작년 겨울에 10kg 포장 단위가 42,000원에서 45,000원 정도 쌀이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됐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올해 이제 8월 9월 달에 지금 농협에서 하나로마트에서 28,000원, 29,000원에 지금 10kg가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수 끝나고 생산비라도 건질 수가 있는 겁니까?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 농민들은 저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적정 비용을 들여갖고 생산비를 투여해서 그 벼를 판매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쌀을 판매하지 않고 대부분 벼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벼는 단위가 40kg. 40kg. 예, 벼는 40kg인데, 저희가 말할 때 보통 조곡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갖고 조곡 40kg가, 우리 농민들이 말하는, 농사꾼들이 말하는 올해 벼가 얼마냐 물어봤을 때는 벼 40kg 조곡을 가리키는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곡이 농협에서 9만 원 정도에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쌀로 도종했을 경우에 농협에서 한 42,000원에서 45,000원 정도에 판매를 한 거고요. 근데 작년에 그 벼를 지금 현재 아직 이제 햇벼 말고 작년에 생산된 벼를 지금 농협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28,000원 정도, 29,000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테이지 계산해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한 30% 이상 여주쌀이 가격이 이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그렇게 지금 폭락을 한. 이게 작년 쌀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 작년 쌀이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면 올해 쌀도 가격이 자연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도 실질적으로 쌀값이 폭락을 해서 지금 가격을 낮추려는 농협들의 움직임이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8월 31일인가요? 농협 운영위원회, 농민들과 조합 측이 만나서 가격에 대해서 협상을 하는, 결정기구는 아닙니다. 협상을 하는 통화 RPC 운영위원회에서 작년과 동결하는 걸로 일단 의견 조율을 받지만 아직 RPC 이사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농협에서 많은 RPC에서 많은 이익금을 좀 남겼기 때문에 올해는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농협에서 한번 결단을 내리는 게 어떤가, 저희가 그렇게 좀 주장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시장가로 봤을 때는 가격 하락 요인이 있는데 그동안 통합 RPC
이제 통합 RPC에서 지금까지 수익을 많이 봐서 이 이익 적립금이 있으니 올해 가격들을 작년 수준으로 그래도 동결하는 이 조치가 있다라면 그나마 다행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네요.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RPC 말씀하셨는데 모르는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RPC가 뭔지 좀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그 쌀 유통 과정이랑 쌀값이 결정되는 그 과정도 좀 같이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RPC는 영어고요. 우리말로 하면은 미국 종합 처리장입니다. 그래서 벼는 맨 처음 때 그 최종적으로 이제 농민들은 타작, 옛날 말로 타작이라고 하죠. 수확을 한 다음에 그걸 건조를 합니다. 건조를 하고 도정을 합니다. 도정을 하고 그 다음에 판매를 하는데 미국 종합 처리장은 농민들이 미국 종합 처리장에 우리는 물벼라고 해요. 건조하지 않은 벼를. 건조하지 않은. 그 물벼를 갖다 주면 거기서 건조를 해서 도정을 해서 판매까지 하는 그런 것을 RPC라고 하는데, 그 여주 같은 경우에는 그 8개 농협이 그 예전에 나눠져 있던 그 각자 단위의 각자 농협의 RPC를 미국 종합 처리장을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정식 명칭은 여주농협 공동사업법인이라고 하고요. 저희 흔히 말할 때는 통합 RPC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그 전에 분리되어 있던 각 농협에 산재했던 RPC를 지금 점동에다가 통합 RPC로 새롭게 하고 거기서 이제 도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농협 RPC 외에 민간에서도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민간 RPC라고도 하고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저처럼 이렇게 그 농업에 대한 그 과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농협에서 그냥 쌀 다 수매해서 판매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RPC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러면 이 쌀값도 결정이 이 통합 RPC에서 여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거 있고 각 지역마다 그런 RPC에서 각 지역의 쌀값을 결정하겠네요. 쌀값 결정 구조는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입니다. 여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농협 측과 농민 측이 만나서 협의를 하는 단계가 있어요. 저희가 통칭 운영위원회라고 하는데 전반적인 RPC, 통합 RPC의 운영이나 그리고 그해 벼값, 저희가 말하는 벼값을 논의하고 협의하는 그런 구성체를 갖고 있는데 전국에서 여주 딱 하나입니다. 전국의 모든 농협들은 다 조합해서 일방적으로 그 벼값을 결정하고 있고요. 더 심각한 건 수매 전에 수매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수매가 끝나고 나서 수매가를 결정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지급금이라고 하죠. 그 해 벼값이 7만 원이 넘을 것 같으면은 우선지급금으로 6만 원이나 7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합니다. 벼를 수매했을 당시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팔아보고 나서 그 시장가가 형성이 되면 그때 수매가를 결정을 해서 나머지 부족분을 농민들에게 다시 주는 구조인데, 뭐 좋게 말했을 때 그런 거고 결국 농협은 한 푼도 손해보지 않고 수매가를 결정하는 구조로. 자기들 이익은 먼저 챙기고 난 다음에 가격 결정해서 나눠주신다 이런 거겠네요. 예, 그래서 그 대부분의 농협들이 그 여주나 이천, 그 철원 같은 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협들이 수매가 다 끝나고 11월 달, 12월 달에나 돼야 그 수매가가 결정이 나고요. 그제서야 정산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농민들의 90% 이상이 가격도 모르고 벼를 판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게 쌀값 결정에 여주 같은 경우에는 농민의 참여가 그래도 어떤 한계가 있겠지만은 참여가 보장이 되지만 전국 다른 농민들은 다른 지역들에서는 농민들의 참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쌀값이 결정된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 전혀 농민들은 쌀값에 참여할 수 없는, 쌀값 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거기 농민 숫자가 230만이라고 거기 추산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보다면은 많이 줄었죠. 여주 농민이 몇 명이나 되나요?
이 농사에 하시는 분들? 그 지금 농가 경영체로 등록된 가구가 한 10,000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1만 가구요? 예. 가구니까 숫자로 보면은 요즘에는 뭐 한 가구라고 해도 여러 식구가 있는 게 아니니까 대부분 한 가구에 두 두 명이 명. 그러니까 농사 짓고요. 한 명 농사 짓는 사람도 많고 그죠. 가끔가다 그 자녀까지 참여해서 자녀가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해서 3명까지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한 1.67명 정도로 보는 게 많이 쳐줘도 그러면은 2만 명. 그럼 230만에서 2만 명을 빼면 228만 명 정도가 228만 명의 농민들은 쌀값에 결정이 되는데 어떠한 의견을 거기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 이거 앞으로 거기 이 농민들 단체들이 꼭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농협 RPC는 농협법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갖게 돼 있어요. 갖게 돼 있다. 예, 그래갖고 그 농협법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하게 돼 있고 그럼 하면 되잖아요. 다른 지역도 그러면. 그리고 그 운영위원회에서 RPC의 전반적인 중요한 상황이라든지 벽값 결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결정기구는 아니지만 논의기구입니다. 지금 운영위원회를, RPC 운영위원회를 정식적으로 갖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여주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주라든지, 뭐, 이천이라든지, 예전에 충남 같은 경우에 RPC 운영위원회를 갖기 위해서 농민들이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농협에서 농협법에 의해서 만들면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여주는 받아들였는데 그 여주 거기 농민들이 힘이 세서 그런가요? 대구를 많이 해서 그런 겁니까? 어떤 건가요? 아무튼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네. 그 저희 농민단체들이 열심히 활동을 한 농민단체하고 어쨌든 농협이 예. 서로가 그래도 원만하게 어떤 합의를 이끌어낸 거네요. 그렇죠. 네, 다른 지역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RPC 운영위원회가 전국에 모두 설치가 돼갖고 농민들하고 벽값을 협의하는 그런 구조가 됐으면. 네. 예. 그 이제 유통 과정, 쌀의 유통 과정과 그리고 이제 쌀값이 결정되는 그 과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그 정책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금년 쌀값 하락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쌀값 하락의 주된 원인이 이제 뭐라고 보시나요? 이제 정확하게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 10월서부터 올해 8월까지 현재 통계청에서 매달 쌀값을 조사를 해요. 20kg 전곡 가격, 그러니까 20kg 쌀값을 조사를 해갖고 올립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서부터 올해 8월까지 24.4%가 떨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얼핏 보면은 그게 얼마나 될까 생각하실 거예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벼를 판매해서 소득을 얻는데 그 중에 벼값에 저희가 인건비를 포함해서 순소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경비를 빼고. 인건비 포함한 순서도 예, 인건비를 포함한 순소득. 그러니까 벼농사를 짓는데 비료값도 들고 농약값도 들고 기계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비용으로 한 30% 정도 지불이 되고 그리고 지대, 그 땅 주인한테 가는 게 한 30% 정도 소득이 되고 저희가 40%의 소득을 벼값에서 얻고 있는데 벼값이 24% 정도가 떨어졌으면 40%에서 24%면은 순소득의 절반 이상의 인건비를 포함한 순소득에서 절반이 16%밖에 안 남는 거죠. 저희가 40%의 소득을 보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네. 24%가 가격이 하락했으면 결국 남는 소득은 16%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순소득의 절반 이상이 지금 날아갈 지경에 되어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를테면 연봉 5천만 원 받는 사람이 갑자기 연봉이 2천만 원 정도로 준 그런 상황입니다. 네. 보통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쌀 소비 인구도 줄어들었고 옛날만큼 많이 안 먹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고 막연하게 이해들을 하고 있는데 정책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또 뭐 그것들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쌀값은 정부의 의도대로 결정이 됩니다. 100%. 제가 이제까지 그 농사를 24년 동안, 아니 25년 동안 지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정부에서 올리고자 하면 얼마든지 올릴 수가 있고요. 내리고자 하면 얼마든지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결정에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정부 정책이다. 정부 정책입니다. 정부가 그에 벽값을 올릴 마음이 있으면 그 격리라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구조예요. 한 예로 들면 그 2017년 같은 경우에 그 전에 기본적으로 수치를 좀 말씀드려야 이해를 좀 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 저희 나라가 1년에 생산되는 쌀의 양입니다. 400만 톤 정도 됩니다. 네. 여기 벼가 아니고 쌀. 그리고 여주에서 1년에 생산되는 벼의 양은 4만 톤 정도 됩니다. 1%네요. 그러니까 요건 벼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1%가 약간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봐야겠네요. 예. 그리고 벼를 100kg 도정하면은 쌀이 한 75kg 정도 나옵니다. 72kg에서 75kg. 그러니까 보통 도정률이 한 75%. 건조 과정에서 수분율 빠지고 도정하면서 나오면 약 75% 되겠네요. 아닙니다. 이제 건조가 된 벼를. 건조가 된 벼를 도정을 하고 보통 벼는 15%로 건조하는데 건조가 된 벼를 도정을 하면 도정률이 한 72% 정도 이렇게 잡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한테 이제 또 하나의 그 문제점이 있는데 그 의무 도입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WTO 의무 수입 물량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예전에 이제 지금은 쌀이 완전 개방이 됐어요. 박근혜 정권 때 완전 개방이 돼갖고 그 지금은 이제 누구나 관세만 내면 관세 513%인가 512%인가 관세만 내면 누구든지 쌀을 수입할 수 있는 구조인데 그 전에는 관세화가 안 됐어요. 관세를 내더라도 쌀을 수입 못했습니다. 그 정부에서 막았기 때문이죠. 대신에 그 의무 도입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그런 구조로 WTO에서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들어오는 의무 도입량이 40만 톤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전체 양이 한 400만 톤 정도 되는데 의무 도입량이 40만 톤이니까 결국 그 한 440만 톤 정도 440만 톤이네. 예. 그렇게 됩니다. 근데 2017년도에 420만 톤 정도가 생산이 됐어요. 제가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2017년 9월 28일 보도자료를 보시면 정부가 37만 톤을 격리하기로 하고 공공비축미까지 72만 톤을 매입하기로 9월 28일 날 이때도 72만 톤 정도를 시장에서 격리를 해야 쌀값이 유지가 되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2017년도에 그 이런 현재와 같은 큰 혼란이 없었습니다. 쌀값이 폭락하거나 그 격리 시기도 9월 28일 날 결정해서 벼가 막 나올 때 그때 선제적으로 격리합니다. 시장에 풀리기 전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네. 가격이 그러니까 9월 28일이면은 벼 타작하기 전이거든요. 그리고 수입 밥쌀 판매 중지 이런 조처들을 막 취합니다. 시장을 쌀 시장을 보호하기 쌀 위해서.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예. 정부가 이런 의지를 보이면 이해해도 그 벼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막 벼값이 오릅니다. 쌀값이 오릅니다. 2016년에도 10월 18일이면 이제 한창 타작할 텐데 농림부 장관 농식품부에서 농림부 장관이야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래갖고 그 시장 격리 물량을 결정을 하고 수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10월 말부터 시장 격리를 실시하자. 그 쌀값이 떨어지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큰 쌀값은 지속적으로 사실 쌀 소비가 주는 문제로 해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는 있지만은 이렇게 올해와 같은 급격한 가격 하락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대폭락이 온 것은 이 시장 격리제를 매년 9월, 10월경에 했는데 작년에는 하지 않고 올 2월에 해서 가격의 대폭락을 불러일으켰다. 이것은 정부가 쌀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정책적 의도가 있었다. 예, 예. 정책적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수학기에 농림부에서 회의를 할 때 재작년에는 흉년이었어요. 재작년에 흉년이어서 작년에는 풍년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 재작년서부터 작년 사이에. 근데 농림부 회의 내용을 보면 풍년 시장을 소비자들이 충분히 체감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격리를 하자라는지 막 이런 내용이 오갑니다. 농림부 회의 때. 그리고 격리를 선제적으로 10월 달에 한 게 아니라 이제 2월 달에 하면서도 최저 가격 격리제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입찰제 같은. 그렇죠. 제일 적게 써낸 사람 별을 매입하는 거죠. 매입한다라는 거죠. 예. 제일 싸게 쓴 사람 별을 매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이 그 부족한 민간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이제 농민들의 별을 수매해 놓고 이게 쌀값이 막 떨어지니까 자기네 자금 순환을 위해서 더 낮은 가격으로 정부의 정부의 격리에 응하는 거죠.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격리하는 게 쌀값을 지지하기 위해서 쌀값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게 격리잖아요. 그렇지. 근데 격리를 최저 가격으로 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2017년도, 2016년도 자료 보시면 공공비축미 가격으로 격리하라고 농림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격리는 쌀값이 떨어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격리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공공비축미 가격으로 격리를 해야 이게 쌀값이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최저 가격 써낸 사람을 우선적으로 격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누군가 우리한테 쌀값은 철저하게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다. 결정한 대로 간다. 정부의 의도를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모든 시장 상황을 보면은 철저하게 정부가 의도된 대로 쌀 시장의 가격이 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시장 격리를 작년 10월에 했어야 되는데 그때 정부가 안 했어요. 이때 문재인 정부잖아요, 그때. 예.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여파가 올해 농민들한테 받는 건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도 역시 책임이 있습니다. 네, 쌀값을 낮추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던 거네요. 예. 지금의 윤석열 정부도 지금 시장 격리도 하고 있는데 지금 쌀값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최저 입찰제로 한다라는 것들은 아무튼 정부에서는 쌀값이 너무 높게 형성되고 있다. 떨궈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던 거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 격리 시기나 격리의 가격 결정이나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 매입 가격을 최저 입찰제가 아니라 최소한 작년에 혹은 올해 생산비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공공비축미와 같은 가격으로 매입을 한다라면은 농민들의 피해는 상당히 줄어들겠네요. 다른 애하고 같은 거죠. 2016년도나 2017년도처럼 그런 방법으로 해야 그 격리가 되는 거죠. 올바르게 격리가 되는 거죠. 지금 올해 37만 톤을 최저 입찰제로 해서 시장 격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도 시장 격리할 물량이 적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도 지금 우리나라 지금 생산물로 보면은 소비량과 비교해 볼 때 약 10% 정도는 과다 생산, 그러니까 소비보다 더 많은 어떤 비축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10% 정도는 앞으로도 거기면 최저 입찰제를 폐지하면은 그나마 농민들에게 피해 가격이 줄어드는 거니 정부의 어떤 입장의 전환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답변인데 도대체 쌀값이 왜 폭락했느냐 아까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부의 의도대로 쌀값은 형성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88만 톤 통계청에서 추산한 게 388만 톤 정도가 생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는 물량이 37만 톤 정도가 남는다고 작년 10월 달 자료를 보면 통계청에서 추산한 거예요. 그래갖고 37만 톤 정도를 격리를 해야 쌀 시장이 안정화된다. 이미 10월 달에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농림부 장관이 통계청에서 나왔잖아요. 올해 생산량, 올해 소비량.
그래서 남는 물량이 37만 톤이다. 나왔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농림부 예산으로 37만 톤 격리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그 위험한 그 안전하게 식량의 주권을 위해서 안전하게 적정하게 보유해야 될 물량을 80만 톤 정도로 보고 있어요. 80만 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는 국가에서 갖고 있어야 비상시에 국민이 안전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물량 같은 거는 이제 전혀 하지 않고. 그런데 제가 재작년 2020년의 자료를 보니까 흉작이라 그러셨어요. 흉작이라고 했는데 350만 7천 톤이에요. 근데 풍작이야. 풍작이니까 아까 388만 톤이라고요. 네. 다른 자료 보면 380, 뭐 2만 톤, 3만 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딱 보면 약 10% 정도 차이예요. 그죠? 안타깝습니다. 예, 이 10% 가지고 농민들의 쌀값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이거는 정책의 실패라고 봐야 되지 이게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실패를 조정을 못해요. 그죠? 그 정도는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정 재고량이라든지 만일의 사태라든지 딱 갖고 있어야지 이거를 무조건 시장에 맡겨갖고 쌀값이 폭락하게 의도적으로 만든 거죠. 그러면은 그 전국적인 상황이랑 여주 상황을 좀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그런 걸 시민분들이 잘 알았으면 하는 그 농업인의 바람이 있습니다. 네네. 그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뭐 몇만 톤 수치가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체감으로 좀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 이런 수치를 말하면은 그 대화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설명이 필요한데 네.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네네. 합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작년에 생산된 양이 388만 톤이고요. 그리고 그 외국에서 의무 도입량으로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될 쌀이 40만 ton입니다. 그래갖고 한 428만 톤 정도가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작년 10월 달, 11월 달에 시장에 나와 있는 물량입니다.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냐면 여주 전체에서 생산되는 벼의 양이 4만 톤이에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통화 RPC에서 1년에 수매하는 양이 한 3만 톤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민간 RPC에서 1년에 처리하는 양이 한 10,000톤 정도 됩니다. 그건 이제 그러니까 여주 대한민국 전체에서 생산되는 그 쌀의 양이 여주시 같은 생산량의 100배가 있는 거죠. 여주시 100개가 생산하는 양을 1년에 생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주 쌀이 대한민국 1%가 먹는 귀한 쌀이라는 말이 그 정확하게 사실입니다. 아무튼 그러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달서부터 올해 8월까지 떨어진 쌀의 가격이 쌀이 그 가격이 한 24% 정도가 떨어졌는데 저희가 추산을 해보니까 거기서 받은 농민들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1조 4천억이 넘습니다. 뭐 이건 농림부나 통계청에서 나온 게 아니고 저희가 수치적으로 그 떨어진 양을 갖고서 계산을 해본 겁니다. 전체 생산되는 양에서 그 평균 한 7% 정도 8개월 평균 한 7, 그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24%가 떨어졌지만 평균을 내보니까 한 7% 정도가 떨어진 거더라고요. 왜냐면 10월 달에 쌀을 사고 11월 달에 쌀을 사고 1월 달에 쌀을 사고 2월 달에 쌀을 사람들이 계속 쌀을 사서 소비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평균을 내보니까 7% 정도가 떨어진 걸로 추산을 해서 계산해보니까 한 1조 4천원 정도 되는 거고, 제가 알기로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그 재벌들의 법인세를 감면해 줬는데, 그래서 재벌들이 받은 혜택이 10조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13조 원, 13조 원이 추가로 감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벌들은 13조 원을 정부에서 감면을 해줬는데 농민들은 지금 1조 4천억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모든 쌀값을 결정하는 이 상황에서 1조 4천억을 농민들한테도 뺏어간 거죠. 재벌들한테 13조를 법인세를 감면해 줬는데 직접적으로.
그거 땜빵 하려고 여기서 빼는 모양이죠. 13조 감면을 1조 4천억으로 메울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아무튼 정부의 의도는 명확하다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체감적으로 확 그 차이를 좀 알겠네요. 그런데 삼성이 1년에 약 50조, 평균적으로는 약 50조 정도의 거기 순수익을 얻고 있어요. 이거 돈 잘 버는단 말이죠. 이 돈 잘 버는데 뭘 또 깎아줘, 뭐 윗세를. 정부가 그 없는 집안을 이렇게 도와줘야지, 있는 집안을 왜 자꾸 도와주려고 그래. 저는 뉴스를 보도하는 기자들에게도 꼭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진짜 기레기라는 말이 농민 입에서 나옵니다. 응? 해마다 팥값이 올해는 전년 대비 30%가 올랐는데 전년 대비 50%가 올랐는데 해마다 10년 이상 떠들고 있어요. 팥값이 그렇게 올랐으면 지금 한 단에 한 5만 원 정도 해야 됩니다. 근데 팥값은 지금 20년째 계속 1,500원 선에서 머물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올랐으면은 농민들 다 파농사하지 쌀농사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정부에서 쌀값을 공공비축미 가격을 책정을 할 때나 그럴 때도 보면 항상 3년 평균의 가격이라든지 전년도 가격이라든지 이렇게 항상 쌀값을 책정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쌀값을. 근데 해마다 물가는 오르잖아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요소수라는 게 우리 농사 짓는 요소인 줄 몰랐어요. 처음에 요소수 사태가 났을 때 서로 이름만 같이 관계가 없는 물질인 줄 알았더니 그 요소가 그 요소예요. 비료에 쓰는 요소하고 자동차에 쓰는 요소수하고 같은 물질이더라고요, 이게. 비료값이 2배가 넘게 올랐어요. 비료의 핵심이 요소거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기름값도 이제 100%가 안 올랐잖아요. 그 작년에 저희는 주로 경유를 쓰는데 한 1,300원, 1,400원에서 한 2,000원 정도로 오른 거잖아요. 근데 그 오르는 과정에서 계속 감세를 해줍니다. 그 기름에 붙는 세금을 감면해 주잖아요. 근데 저희는 면세율을 쓰고 있어요. 그래갖고 면세율을 써야 그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다 이게 경유가 들어가는 건데 작년에 1,000리터에 한 70만 원 정도 하던 면세유가 올해 1,000리터에 160만 원이 넘었습니다. 2배가 2배가 훨씬 넘은 거죠. 약 220% 올랐네. 예. 그러니까 세금을 감면해 주니까 일반인이 쓰는 거는 그 2,000원까지가 오른 반면에 저희는 이미 감면되고 있는 세금 하에서 이미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거잖아요. 면세유가. 세금을 안 내서 면세유가. 생산으로 이게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기름값이 2배가 넘게 오른 거죠. 220%가 오른 거죠. 그래서 쌀값이 동결이 되더라도 수매가가 동결이 되더라도 저희는 생각하면은 뭐야? 자재비라든지 기름값이라든지 농약값이라든지 동결이 아니라 그 밑으로 떨어진 거죠, 사실. 예, 동결이 돼도 이미 작년보다 소득이 줄어요. 순소득이 주는데 쌀값이 떨어지니까 더 심각한 거죠. 아주 농기계 같은 것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부품비 같은 것도.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는데, 그럼 계속적으로 쌀 농사는 마진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작년보다 또 재작년보다 그러니까 내 인건비하고 뭐 이익금 이런 부분들 계속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쌀 농사 중심으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작물로 전환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들은 그런 고민 했을 것 같은데 왜 전환이 잘 안 되죠? 지금 저희 농산물 소비 패턴을 보면 1년에 쌀 소비량이 한 55kg, 육류 소비량이 거의 육박합니다. 55kg 육박합니다. 그리고 밀 소비량이 35kg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1인당 소비량이 뭐 70kg, 80kg 했던 거를 이제 육류하고 밀로 바뀐 거죠. 다른 거 먹는 거죠. 예, 다른 거 먹는 거죠. 먹을 게 많아진 거야? 네. 그러니까 쌀 외에 많아진 거죠. 많아진 거. 근데
그 육류 같은 경우는 다 사료로 이제 키우잖아요. 소하고 돼지하고 닭 같은 거 사료로 키우는데 그 사료가 거의 90% 이상이 수입품이에요. 외국 농산물, 특히 그 GMO 옥수수, 그게 주류예요. 그러니까 육류는 거의 수입품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육류는. 우리 한우를 키운다 해도 그 사료는 외국에서 온 거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는 건초, 볏짚이죠, 볏짚. 볏짚을 먹고 사료는 외국 걸 먹습니다. 사료가 없으면 소가 살이 안 쪄요. 볏짚만 먹고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당 소비량이 35kg면은 뭐 예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물량이 늘어난 거고, 쌀에 대해서도 이제 한 60%, 쌀 소비량의 60%까지 접근한 거죠. 저희 분식 많이 먹잖아요. 앞으로 더 커질 거가 없고요. 네. 아이들이 우리 여기 세대들이 식생활 패턴이 이제 밥 가끔 먹어요. 예. 그래서 더 줄어든다고 봐야죠. 그 밀은 더 올라갈 거고. 예. 그렇죠. 그게 현실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밀 자급률은 0.7%입니다. 그러니까 99.3%를 수입밀을 먹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쌀 농사 그만하고 밀 농사로 거기 쭉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는 요즘에는 또 그게- 품종도 그 밀을 대체하기 위한 쌀 가루를 만드는 곡물로 또 쌀 품종이 또 이렇게 나오고 그랬다 그러는데. 그 품종은 나왔다 뿐이지 여주에 심긴 거는 한 폭도 못 봤고요. 밀을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들이 밀을 안 심는 이유가 자급률이 0.7%밖에 안 된 이유가 소득이 없어요. 그 올해 밀 정부 수매가가 39,000원입니다. 밀 정부 수매가가. 저기 아까 쌀 수매가가 여주 쌀 수매가가 얼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9만 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밀이 밭에다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료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씨앗의 양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생산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요. 예. 이를테면 논농사 1000평을 짓는 데는 벽시 20kg만 있으면 되거든요. 20kg도 안 들어가요. 한 18kg 정도 들어가는데 밀농사 1000평을 지려면은 밀씨가 75kg 정도 들어가야 돼요. 이게 그 생산원가가 훨씬 비싸네요. 예, 왜냐면 그 벼 같은 경우는 그 가지를 친다고 합니다. 하나를 심으면 봄에 하나를 심으면 가을에 그게 4개, 5개가 돼요. 그러니까 분월 농업용어로 분월이라고 하는데 가지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벽실을 넣어도 걔가 가지를 버니까 그 논이 꽉 차는 거죠. 근데 밀 같은 경우는 씨 하나 뿌리면 한 대공 올라오는 거예요. 가지를 안 칩니다. 독고당이네 이건. 그게 이제 가지 치는 게 아무나 치는 게 아니라 화분과 특유의 작용이에요. 화분과 특유의 피 같은 것도 그렇고 밀 같은 것도 벼 같은 것도 그렇고 하나를 심으면 하나만 나는 게 아니라 포기가 버는 거예요. 근데 밀은 그런 작용이 안 해요. 그러니까 거의 한 3배에서 4배에 육박하는 양을 뿌려줘야 그 밭이 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밭이라는 곳과 논이라는 곳은 그 논이라는 곳은 그게 없어요. 연작 피해가 없어요. 수천 년을 농사져도 그 자리에 계속 논이 있어도 연작 피해가 없습니다. 물 중심으로 이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겠구나. 그래서 이제 논두렁을 만들어 갖고 물을 못 나가게 가두잖아요. 그러면 뿌린 비료도 밖으로 잘 안 나갑니다. 논두렁이 있어서 물을 계속 가두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밭은 비료를 뿌리면 논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비료기가 없어져요. 그래서 비만 오면 날아가겠네. 그 용탈이라고 해요. 밭에 비료를 뿌리면 그 밭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료도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매가는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밀농사를 거기 그 농민들한테 많이 해라고 해도 안 하겠네요. 못 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지. 미쳤다고 해 그걸? 그리고
농기계도 논농사 중심으로 발달을 해갖고 저희가 뭐 이양기라든지 콤바인이 있어야 저도 오늘 이제 벼 베고 왔어요. 이게 지금 옷차림이 죄송한데 한 4,000평 정도 이제 콤바인 작업을 하다 왔는데 이런 기계가 있어야 논농사를 짓잖아요. 옛날처럼 낫으로 하거나 손으로 할 수 없잖아요. 밀도 밀 파종기가 있어야 됩니다. 논농사에 이양기가 있듯이. 아직 기계화가 아직 도입 단계도 안 되는군요. 그럼 예, 우리나라는. 그리고 수확기도 범용 수확기라고 그게 따로 있어야 됩니다. 외국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큰 기계들이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이제 이상만 따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걸 못 쓰더라도 콤바인 정도 수준으로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수확기가 있어요. 나와요. 판매를 합니다. 하지만 여주에 그걸 갖춘 농가는 한 농가도 없어요. 아니 가격이 이런데 거기도 누가 그걸 비싼 기계 사갖고 그거 하겠어. 예, 용도가 한정돼 있고 수량이 한정돼 있으니까 기계값도 더 비싸요. 그렇지. 예, 적게 보급되는. 그러니까 적게 만드니까 기계값도 더 비싸요. 보통 우리가 콤바인 같은 거 지금 8천만 원, 9천만 원 정도면 되는데 쓸만한 밀 수확기를 하나 사려면은 한 1억 5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계화도 안 됐지, 소득은 반도 안 되지, 들어가는 비용은 많지. 네, 뭐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은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밀 같은 경우에는 쌀농사를 대체할 수 있는 곡물로 보기가 어렵다. 왜냐면 이제 생산성이 낮아서 실제로는 밀 소비량이 늘어난다라고 해도 실제로는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농가들은 쌀농사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이해를 했거든요. 예. 네, 그리고 한국의 여기 단위 면적당 쌀 생산 효율이라 그럴까요? 이게 세계 최고래입니다. 우리나라가 1위고 미국이 2위고 대만이 3위이고 뭐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수입 쌀이 없어도 우리 국내에서 생산한 쌀 갖고도 우리 충분히 먹을 수 있으니까. 예. 근데 다른 곡물까지 보면 우리나라 거기 곡물 자급률이 20%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밀이 0.7%겠지만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쌀 농사를 대체하는 다른 곡물의 자급률도 좀 올려야 된다. 이런 게 앞으로의 거기 농정의 방향인데, 고추 같은 경우는 가격의 변동폭이 590% 정도 되고 마늘은 220% 정도가 된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다른 채소 작물들이 이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가격의 이 변동폭이 너무 커서 고추 농성 올해 거기 뭐 성공적으로 좋은 값에 받았어. 근데 평균적으로 치면 다른 쌀 농사보다 훨씬 낮은 가격 안정성을 갖고 있어서 쉽사리 농민들이 쌀 농사를 대체하는 것으로 밭농사로 전환도 또 역시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농민들이 다른 작물로 전환을 할 수 있게 정부 정책이, 농업 정책이 곡물 자급률을 쌀만큼은 올리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 예산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부분들이 보다 분명하게 세워졌을 때 농민들이 쌀 농사 중심에서 다른 작물로 이게 전환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어떤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던데. 이제 농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제가 이제 시민들에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나라 이제 곡물 자급률 아까 20%라고 말씀하셨는데 식량 자급률은 한 6, 7%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식량 자급률은.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육류를 그만큼 먹고 밀을 그렇게 먹잖아요. 그래갖고 식량 자급률을 높이려면 저희는 육류하고 밀을 만들어야 돼요. 식량 자급률을 높이려면은.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지금 0.7%만 소비되는 밀만 한 자급률을 한 60%까지 끌어올린다면 그러면 식량 자급률이 한 40%까지는 무섭게 올라간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육류를 생산하기 힘든 나라예요. 그렇지. 예,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예. 그러니까 외국 예전에 미국 영화나 호주 같은 데 보면은 임자 없는 소가 들을 다니고 있어요. 그런 곳이 육류 생산이 가능한 곳이에요. 우리나라는
임자 없는 소나 말이 있습니까? 예전에 아무리 고대에도 없었잖아요. 그 육류 그래갖고 육류 같은 거는 소비를 그 수입을 해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마늘하고 고추 같은 거를 말씀하셨는데 마늘하고 고추는 일종의 향신료예요. 향신. 자급률을 100% 올려봐야 그 고추 자급률, 마늘 자급률 100% 올려봐야 이 식량 자급률에 보탬이 안 되는 작물들이에요. 이것들은. 부재료야. 네. 주 재료를 그러니까 식량 자급률을 높이려면 주 재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재료는 사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급하면은 안 넣고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마늘하고 고추. 그러니까 농가 소득과 별개로 예. 거기 뭐 식량 자급률이랑 전체 자급률이라는 거 볼 때는 이런 밀농사 이런 쪽으로 작물의 전환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예. 보시는 거네. 예, 그렇게 하려면은 그런 의지를 정부가 식량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그 의지를 갖고 있다면 거기에 맞는 정책이 수반돼야 돼요. 작년에 국회에서 밀산업진흥법인가 밀산업보호법이라는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밀 자급률을 지금 0.7%에 있는 밀 자급률을 뭐 10%대인가 15%까지 높이겠다. 아무튼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 법이 나오고 그런 시행령이 나오고 거기에 걸맞는 준비가 돼야 돼요. 지금 다 논농사 지려고 콤바인 사고 이항기 사고 트랙터 샀는데 밀 심으라고 하면 누가 심겠어요? 소득도 안 되는 밀을. 지금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는 거니까 정책이 나오고 기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철학을 가진 정부라면 식량 자급률이 한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일단은 식량을 생산하려면 첫째 토지, 둘째 기술, 그리고 그 기술에는 사람도 들어가고 농기계도 들어가고 이런 게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업 제가 이제 52살인데 저희 동네에서 막내예요. 저보다 더 어린 사람, 저보다 농사 짓는 사람들 없고 제가 능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능서 이제 농협 가면 이제 대의원이에요. 대의원 회의를 하면 저보다 어린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각 동네에서 농협 대의원을 2명씩 뽑는데 저보다 어린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그래갖고 동네 대표로 나오신 분들이 70대가 수태요. 지금 우리 농업의 주력은 60대에서 70대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65세 이상이 뭐 45% 정도가 된다니까. 네. 이제 야, 그리고 농사 질 사람도 없어. 예전에는 농촌에 애가 없어진다고 애 울음소리가 안 난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젊은 사람도 없어요. 50대가 막내고 인구 자체가 없어지고 있어요. 70대 먹은 사람도 없어지고 있어요.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여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지만 경북 같은 경우는 한 동네에 한 명도 안 사는 동네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무슨 농업 기반을 만들겠어요. 무슨 수로 한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식량 자급을 갖추겠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수출 규제했잖아요. 우리나라 거기 반도체에 들어가는 어떤 이런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거기 갈등이 있었을 때 수출 규제해가지고 그거 자급률 높인다고 부품 소재 자급률 높인다고 엄청 고생했잖아요. 또 중국이 뻑하면은 수출 안 한다고 우리가 요소수도 거기 싹싹 뭐랄까 이거 닳도록 해가지고 요소수도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 간의 경쟁이 더 격화되면은 특히 이게 쌀 같은 경우, 특히 이게 뭐야, 식량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만드는 나라도 별로 없고 대부분 또 그 미국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나라들 빼놓고는 다른 나라에 크게 뭐 수출할 여력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식량은 우리가 꼭 확보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나라에 만약에 기후적으로나 혹은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다른 나라에 손을 벌리기가 되게 또 갈등이 있어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식량 주권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심각하게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식량 주권을 높이기 위한 고민도 해야겠지만 저희 농민들한테는
지금 당장에 생산된 이 쌀을 수매가가 낮게 되면은 소득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생산된 이 쌀을 어쨌든 거기 소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고민한 것은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국내에 들어오진 않아요. 일본도 의무도 임량이 있거든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해외로 수출해버려요. 적자 보고. 아, 그 일본은 또 자기네 그 뭐냐면 저기 뭐야 초밥 만드는 쌀을 이제는 옛날 거기는 한국처럼 기계화도 안 돼서 농사 짓는 사람은 계속 줄고 그러니까 거기는 수입을 한대요. 초밥 만드는 것도 사실 거기 일본에 그러니까 남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쌀값을 낮출 의도를 갖고 있는 거지 남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10% 남는 게 어떻게 남는 겁니까? 흉년 나면 쪽 빨아가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자꾸만 우리한테 쌀 소비 촉진에 대해서 물어보면 우린 당황스럽다고. 세계 기아 인구가 4,500만이래요. 기아 진짜 굶어 죽는 게. 그리고 거기 굶주림에 거기 있는 게 약 10% 7억에서 8억 정도로 우리가 추산을 해요. 한국이 어마짓거리 하지 말고 진짜로 남다 그러면 남은 쌀 굶는 나라에 줘. 네. 그리고 형님 말이 맞고요. 10% 이게 남는 게 아니에요. 남는 게 만약 지금은 내가 안 남는다고 생각하는데 남아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나도 그래. 네. 아니 모자라는 게 문제지. 식량이 모자라서 국민이 굶는 게 문제지. 그렇지. 식량이 남아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 쌀 생산 정도가 이게 미국처럼 옛날에 밀 남아갖고 우리나라가 원조해 줬잖아. 이 정도의 이연 농산물이냐? 난 아니라고 봐. 10% 정도지. 이거는 얼마든지 가격 정책에서 조정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정도의 가격 정책은 우리나라 국가 전체 예산으로 볼 때 조적 지열이야. 그럼요. 아까 말씀드린 벨로 전체 예산에 부담도 안 된다니까. 응? 안 돼. 법인세 깎아서 10분의 1만 있으면 아, 그래서 나는 다 니들이 충분하다니까. 그렇게 남다 그러면 깎아먹고 우리 세계 평화에 기여하자. 4,500만이래. 야, 그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갖고 있어 남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물량이 아니에요. 위급할 시에 사용해야 될 보유해야 될 물량이에요. 그걸 남는다고 지금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요새 양곡관리법이라는 법안이 뭐 이렇게 세간에 회자가 되고 있는데 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양곡관리법이 뭐예요? 저도 이제 양곡관리법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지만 이제 올해 처음 그 법 조항을 자세하게 보게 된 거죠. 지금 그 연구도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갑자기 양곡관리법이 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냐면 저희가 쌀농사를 지면 직불금을 받거든요. 그래갖고 예전에는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고정직불금이라는 건 면적에 따라서 한 3,000평에 100만 원 정도. 그리고 변동직불금이라는 건 쌀값이 떨어지면 그거 보충해 주는 거야. 떨어진 양의 80%를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쌀값이 하락했을 때 농민들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변동직불금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재작년에 2020년도인가 그때 양곡관리법을 개정을 하면서 변동직불금이라는 걸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거기 시장 경리대로 전환했다라는 게 바로 여기서 하는 거구나. 그래갖고 예전에는 쌀값이 떨어지면은 그만큼을 보존해 줬는데 지금은 정부가 쌀값을 떨어뜨리지 않겠다라고 보장을 한 거예요. 시장 경리제를 통해서 하겠다. 시장 이렇게. 경리. 그래갖고 매년 10월 15일이 되면 통계청에서 정확한 통계를 내서 올해 쌀 생산량은 얼마고 소비량은 얼마다. 그럼 농림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보고해서 올해 얼마를 격리하겠다. 그래서 결코 쌀을 떨어뜨리지 않겠다. 쌀값을 안정하겠다. 쌀값을 안정하겠다. 라고 말하고 변동직불금을 없애고 이제 공익형 직불제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우리 농민들도 뭐 받아들일만 하네 하고 받아들인 거겠네. 법으로 정했으니까. 쌀값이 안 떨어지게 법으로 정했으니까. 뭐 그렇게 한다니까 네. 지켜보자 이렇게 생각하시. 지켜보자가 아니라 따를 수밖에 없어. 아니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떨어지진 않겠다. 법으로 정해놨으니까. 믿었네. 믿었죠. 믿었는데 작년에 쌀값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7만 톤이 초과로 생산돼서 격리를 해야 되는데 2월 달에 격리하고 격리하면서 오히려 쌀값을 더 떨어뜨리는 최저 입찰대로 하고 막 정부가 의도적으로 떨어뜨린 거예요. 갖고 농민들이 항의를 하니까 야 양국법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너희들 왜 작년 10월 15일 날 격리 발표 안 했어? 왜 쌀값 안 떨어? 쌀값이 생산량이 3%가 넘거나 쌀값이 5% 이상 떨어지면 격리를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이거 법이잖아요. 법으로 정하는. 통계청에서 왜 법으로 정한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법으로 정한 거예요. 근데 작년에 37만 톤이 남잖아요. 이게 3%가 아니라 거의 10%에 육박하는 양이 남았잖아요. 10%, 네, 10%죠. 네. 예. 그리고 쌀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비상 시기가 된 거네. 그러니까. 안 했어. 그래갖고 왜 안 하는 거냐? 우리 작년 11월 달부터 그 대선 때문에 작년에 활발하게 그 정치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라 그때 그 민주당사 앞에 가서도 1인 시위하면서 격리해라. 지금 격리해야 된다. 막 그 뭐 이재명 그때 대선 후보 만나서 요구하고 막 그랬었죠. 그런데 또 농림부에서 안 한 거예요. 그래갖고 왜 안 했냐? 했더니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법안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지. 할 수도 있다라고 했다고? 네.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조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변동지 불구만 없애놓고. 반사기네. 아, 잘 보지 그랬어. 그 전까지는 쳐다보지도 양국관리법이라는 게 있는 줄만 알았지. 아, 그래 국회의원은 알았을 거 아니야. 이게 법조문에 이게 있잖아요. 단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정부가 아니라 무슨 동네 양아치도 아니고. 아, 그럼 특히 농사짓는 쪽에서 국회의원 소환해야 될 거 아니야. 아, 내가 농사는 안 짓지만 열받겠다. 아,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올해 처음으로 양국관리법 전문을 다 찾아서 살펴보고 막 지금 이런 사태가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럼 법 개정은 빨리 해야겠네. 며칠 전에 그 국회 농수산위 법사위 농수산위를 통과한 게 아니라 농수산위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만 그 국민의힘 빼고 그 개정안 의무 조항으로 하는 개정안을 그 통과했어요. 근데 아직도 그 완전히 국회 통과는 안 된 거잖아요. 이게 법사, 농수산위조차도 통과가 안 된 거죠. 농수산위조차도 통과가 안 되고 농수산위에 있는 법사위만 통과된 거예요. 그러면 순서가 이제 그게 농수산위도 통과해야 되고 또 국회 법사위도 통과해야 되고 본회의에 상정되는 아주 통과를 이제 할까 말까 하는 그 시작인 거죠. 시작. 1단계만 이제 통과된 거구나. 네, 그럼 1단계조차도 2단계, 3단계, 3단계가 더 남아있네요. 예.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겠죠? 아니 저는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이 아까 왜 저희가 얘기할 때 RPC 얘기를 하면서 그 쌀 수매가가 지역마다 다르게 편성이 된다라고 결정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나눴잖아요. 아니 이건 시장 격리제잖아요. 이건 정부가 그러니까 나는 이제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시장 경제제를 그 양국관리법 안에 있는 그 상위법에서 상위법인 양국관리법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시행령이 아니라 이건 법안이잖아. 그러면은 그 여주 양평 지역구에 그러니까 저는 농민 기본소득도 사실 경기도에서 여주에서 최초로 했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번 말씀을 꺼내 본 거예요. 아니 격리에 대한 문제, 전국 쌀값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논의에 대한 논의 왜요? 제가 그냥 듣는 저도 답답한데 오죽하시겠습니까? 아니 분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에서 국회의원들 조져갖고 빨리 이거 통과시켜라고 그 개정이라고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그래서 거예요. 우리 여주 지금 걱정이에요. 그래도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한다고 추진하는데 그 지금 농민들이 저희가 9월 1일 날 국회에서 농민들과 그 민주당 의원 그리고 그 농림부 식량자원과 상황까지 나와갖고 이렇게 이 벽값이 이렇게
이게 벌써 한두 번 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 4년, 5년이 되면은 폭락하고 다시 폭락된 만큼 4년, 5년 올랐다가 또 폭락하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토론회를 좀 진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농민 쪽에서 요구한 거는 너무 기준이 되는 가격이 없다. 이를테면 격리를 한다고 하면 격리 가격을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가 이런 게 양국관리법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격리를 하는데 어떤 가격 할 것은 정부 마음대로가 아니고 네. 딱 그냥 그때 정권 잡은 놈이 그때 농림부 직원이 최저 가격으로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격리를 하면 오히려 격리하는 과정에 올해처럼 폭락하는 일이 반복되는 거고,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놓으면 정부나 관료가 농민들을 위해서 그 법을 알아서 하겠지. 잘 해줄 거라고 믿고 했는데 해보니까 뚜껑을 읽어보니까 아니거든. 이거는 우리 기만한 거지. 예, 기만하고 법을 만든 거거든요. 결국 조항을 그렇게 따지고 양국관리법을 보니까 손볼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 거예요, 이게. 참 어리석어. 구석구석 봐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급하게 추진하고 있긴 한데 약간 너무 졸속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되는 우리 거죠. 김성규 여기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국회의원은 양평과 거기 여주가 사실 쌀 농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중심이잖아요. 김성규 의원의 입장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별로 친하지 않아갖고 못 아유, 들어봤습니다. 아유, 지나고 안 지나고 문제가 아니지. 그분이 예전에 이제 국회 소관위가 그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셨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개인적인 호불호가 개입하셔야 되는 아니고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뭐라 그러는 건 아닌데. 오늘도 벽에다가 지금 왔어요, 지금. 네. 아, 너 귀하신 분 모셔놓고서 우리가 왜 막 뭐라 그러면 안 되고. 여기 농사가 버텨지면 여주 전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꽤 커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나오셔서 여주 시민들과 공감대를 넓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방송에 좀 출연도 해주시고 좋은 말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농업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 농민들, 농사꾼들이 얘기하면은 다 아는 문제니까 쉽게 빨리 진척이 되지만 일반인들, 농업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한테는 그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사전 지식 없이는 저희들끼리 얘기하는 말도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공감대를 형성하려면은 너무 두서없이 오늘 말씀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하고.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은 다른 지역에 사시는데 제가 이제 여주에서 살면서부터는 그 추석이나 명절에 고기랑 굴비는 너무 비싸니까 이런 거 선물 안 하고 그 진상미나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은 여주 쌀을 제가 직접 농협에서 수매하거나 아니면은 그 쌀 도매 가게가 있어서 거기서 사가지고 가서 선물을 해드리거든요. 여주에 있는 다른 주민분들도 이제 그런 선물로 여주 쌀 많이 사서 아직도 드리면 좋을 것 식당에 여주쌀 안 쓰는 분들 많아요. 근데 확실하게 밥맛 차이 나요. 제발 좀 식당에서는 좀 부담될 수 있지. 아니야, 해봐요 그거. 아유. 아니, 아까 제가 질문하고 답변을 줄 때 1년에 통신비 얼마 내고 계시냐고, 핸드폰. 100만 원 넘지. 한 60만 원 내네. 제 개인적으로 제 휴대폰 내는 거. 그러니까 쌀 먹는 주식으로는 24만 원을 쓰시면서 통신비는 60만 원을 쓰고 계신 거예요. 이걸 비싸다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거보다 더 싼 게 없어요, 지금 현재. 그렇죠. 쌀보다 더 싼 물건이 없어요. 네. 지금 라면도 500원 좀 그죠? 또 오른다 그러대. 근데 쌀은 거기 한 끼에 한 공기에 300원도 안 되니 훨씬 싼 거죠. 네. 모두가 모여서 쌀값이 너무 싸다고 얘기합니다. 정부만 쌀값이 비싸느니. 일단 농림수산부 공무원부부터 싹 물갈이 합시다. 그렇게 접근하지 마. 그 아주 바쁘신 와중에도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김영준 정책실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일주일만 더 전에 연락 주셔도 준비를 잘 해갖고 왔습니다. 너무 부족해갖고 죄송합니다.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뭐 다음에 또 이해점 있으니까. 네, 겨울에 한번 좀 한가할 때 모시고 네. 좀 얘기 다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얘기해요. 그거 말씀.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